자, 교재 120페이지 펴시고, 자, 이 원가 회계라는 건 먼저 저와 같이 과거에 회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회계 중에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원가 회계다. 맞나요? 아니죠. 내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회계는 관리 회계였죠. 그죠? 그럼 이 원가 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재무 회계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재무 회계인데, 그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수단이 뭐였죠? 재무제표였죠. 그럼 이 원가 회계는 우리 재무제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런 수단이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 저와 같이 하면서 기말 재고 자산이나 아니면 매출 원가를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계산을 할 거예요. 또 그 원가 회계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 기업이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원가를 통제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목적이 의사결정 권한자한테 주는 거죠. 그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주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원가 회계를 해요. 그럼 이 원가 회계는 그냥 많은 요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인 거지, 그 누군가만을 위해서 하는 회계가 아니죠. 그래서 원가 회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부 이해관계자다, 뭐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라고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왼쪽 이거 이야기예요. 원가 회계의 목적,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한 거 주고, 관리회계 의사결정이 필요한 원가 정보 주고, 본연의 목적인 원가 통제를 위해서 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23페이지에 원가 항목과 비원가 항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재무 회계를 한 사람들은 거의 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도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 900번대가 있죠. 그럼 우리 800번대, 900번대는 판관비, 영업의 비용은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없다, 관련 짓지 않고 우리가 통제를 했었죠. 그걸 우리는 원가 항목, 비원가 항목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가의 분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냥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생각을 한 번씩 해야 되겠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제조업을 하는 우리 회사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이 물건 한 개에 들어가는 총 가격은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나의 이익률을 붙여서 판매 가격도 산정을 해서 팔겠죠. 그럼 이 물건을 만드는 데는 재료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만드는 장소에 대한 월세나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전기도 들어갈 거고, 많은 것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그 돈이 물건 한 개만 만드는 데 들어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최종 목적은 우리 이 물건 한 개당 가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산정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가 크지 않는 볼펜이라든지 아니면 종이컵 한 개가 얼마인지, 혹은 비행기 한 대가 집 한 채가 얼마인지,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 이 제조한 제품의 최소 1단위당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를 산정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 통제를 위해 먼저 세 분류로 나누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히 재료비겠죠. 재료비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인건비, 노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그 다음 뾰족하게 뭐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설마 월세가 인건비보다 재료비보다 많이 들어가면 그건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럼 우리가 원가 통제를 할 때는 재료비하고 노무비를 우리가 추출하고 나머지 물건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조 경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나머지들을. 그럼 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전부 다 합치면 이걸 제조 원가라고 표현하는데, 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우리는 원가의 3요소라고 누군가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럼 참고로 우리는 제조 원가라고도 표현을 하고, 근데 전체 들어간 제조 원가라고 총 제조 원가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이 돈들이 뭐 임금이든 재료비든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갔는지 기간적 의미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냥 우리한테 문제를 내는 그 상황에 맞춰서 문제출제위원이 아무 표현이나 다 쓸 건데, 그러면 여러분은 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들어간 재료비든 인건비든 나머지 경비들, 500번대 경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친 걸 우리는 제조원가인데 총제조원가라고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간 기간적 의미로 앞에 단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제조원가를 하면, 제조업에 가시면 당연히 할 건데 1년에 한 번씩 원가 통제하는 회사는 없어요. 원가 통제를 1년에 한 번 한다는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당월 총제조 원가, 시험에서는 그런 식으로 쓸 거예요. 당주 왜 이렇게 하는 회사는 가면 안 되고 힘들어서. 근데 한 달에 최소 한 번 정도씩은 통제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 원가 회계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재무회계에 보내고 싶어서 원가 통제를 하는 사람들은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조원가 명세서를 본 적이 있죠.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재무회계할 때 쓰려고 보는 거였잖아요. 작성되는 거였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껐던 걸 켰는데,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를 열어보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다 합쳐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다라고 표현을 써요. 그럼 재료비는 뭐 쓰다 남을 수 있으니까 기초하고, 우리가 지금 계산 안 해서 기말이 안 들어와서 이거 다 썼다고 나와 있는 거고, 인건비는 급여 주면서 임금이다, 500번대 작급이다, 500번대 퇴직금이다, 500번대 상여금이다 하면 노무비가 되는 거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그리고 제조경비들 500번대 복리후생비, 500번대 세금과물가, 500번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하면 얘네들이 다 제조경비로 들어가서 컴퓨터가 원가회계를 도와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원가회계는 사실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이론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조업에 가시면 컴퓨터로 원가회계를 할 거예요. 훌륭한 시스템을 이용하죠.
근데 컴퓨터로 원가 회계하는 회사에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자주 와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해줄 건데 내가 인풋 값을 줘야 되거든.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인풋 값을 줄 때 왜 주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원가 회계 내용을 어느 날 하는 걸 모르면 그 값을 왜 주는지를 몰라서 상황에 대처를 못해요. 그럼 미래에 만약에 질문하시면 제가 그때 우리 공부했던 어디 챕터가 그 내용이고 그 퍼센테이지가 그 퍼센테이지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설명해 봤더니 전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을 쭉 훑어보다 보면 기억이 난다라고 또 뒤에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 실무에 컴퓨터에 할 때도 계산만 컴퓨터가 하는 거지, 일단 시작 인풋 값은 우리가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원가액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물건 한 개를 만들고 있다면, 물건 한 개를 만든다면 이렇게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를 가지고 이 물건 제조하는 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단가가 올랐는지, 우리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지, 인건비가 높아진 건지, 아니면 의외로 다른 월세라든지 이런 게 높아진 건지, 전기요금이 높아진 건지 이렇게 판단하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건 한 개만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물건을 두 종류 이상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럼 그냥 재료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 인건비가 총 얼마 들어갔어, 이것만 가지고는 물건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기가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는 당연히 한 가지 물건만 만들고 있는 곳은 없죠. 심지어는 볼펜 하나만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게 만들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럼 하나씩 전부 다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원가의 3요소를 또 분류를 나눠서 더 세분화시킨다는 거예요.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원가의 분류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볼 거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는 것, 어디에 썼는지를 안다, 아니면 쓰긴 썼는데 공통으로 써서 어디에서 얼마만큼 썼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걸 추적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주고 뭔가를 사왔는데 그럼 그 돈만큼 돈이 들어갔죠. 근데 저 물건 만드는 데만 들어갔어. 그러면 그냥 저 물건의 가격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저 물건만이 아니라 여러 물건에 공통으로 들어갔으면 이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추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분류를 나눌 건데, 자, 그럼 추적이 가능한 걸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표현을 하고, 죄송해요. 자,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거를 우리는 간접 원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추적이 가능한 걸 직접 원가, 추적이 불가능한 걸 간접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자,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를 우리는 직접 재료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어디에 쓰는지 아는 재료비를 직접 재료비라고 하고, 어디에 쓰는지 정확하게 한 군데만 모르겠고 공통으로 쓴 거를 간접 재료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그 여러분들 땅콩 과자하고 호두 과자 그 파는 포장마차 있죠?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작은 포장마차에서 땅콩 과자도 팔고 호두 과자도 파는 거 있는데 저는 땅콩 과자를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팔더라고요. 그죠? 호두 과자는 천안의 명물인데 땅콩 과자는 어디의 명물이에요? 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땅콩 과자 안 팔길래. 휴게소에서 천안은 그 호두 과자 팔잖아, 그죠? 근데 자 그럼 일반적으로 그 두 개 같이 파는 동네 포장마차 같은 거 요즘 포장마차 자체가 사라졌죠 많이. 근데 거기에서 보면 두 개를 같이 팔아요. 그럼 땅콩을 샀다는 건 땅콩 과자에 쓰기 위해서 샀을 거고 호두를 샀다는 건 호두 과자에 들어간다고 샀겠죠. 그러면 땅콩 가격이 상승하면 땅콩 과자를 팔 때 1,000원치 주세요 했을 때 그 땅콩 과자 개수를 줄이면 될 거예요. 호두 가격이 높아지면 호두 과자를 줄이면 되겠죠. 퓨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호두 과자에 땅콩 넣는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만드는 이유가 그 밀가루 반죽 있죠. 그걸 밀가루 파우더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 밀가루 반죽은 똑같이 사오는데 그럼 이 밀가루 반죽도 그 땅콩 과자, 호두 과자를 만들기 위한 재료인데 그럼 이 밀가루 반죽의 가격은 땅콩 과자, 호두 과자에 얼마씩 분배해야 될 거냐 그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 땅콩 과자가 많이 팔릴 거고 어떨 때는 호두 과자가 많이 팔릴 건데 그럼 이 밀가루 반죽 가격이 올랐을 때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거냐 그 부분 좀 애매하겠죠. 쓰긴 쓴 건데 공통으로 썼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잡아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간접 재료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추적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그런 기준이에요. 또 인건비 중에서 우리가 노무비가 있는데 자, 노무비 중에서 어디 물건 만드는 데 필요한 인건비였는지 추적이 되는 걸 직접 노무비라고 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거를 간접 노무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추적이 가능한 인건비, 불가능한 인건비 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그 공장 A라는 제품 생산 라인과 B라는 제품 생산 라인이 있을 때 그 생산 라인에 서서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으신 분은 A 제품 생산 라인에 있는 분의 인건비는 A 제품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B 제품 생산 라인에 서 있으신 분은 B 제품의 그 제조 원가의 인건비를 포함하면 되는데 그럼 그 AB 생산 라인을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라든지 공장장의 월급은 어느 제품에 얼마씩 넣어야 되냐 그거예요. 같은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인건비인데 그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분배를 해서 나눠야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원가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그 가격도 당연히 물건 가격에 산정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추적이 된다 안 된다로 또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로 둘로 나누게 돼요. 또 제조 경비에서는 추적이 가능한 경비를 직접 제조 경비라고 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걸 간접 제조 경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직접 제조 경비는 제조 경비 중에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정확하게 아는 이 제품에만 이 특허 기술을 썼어. 이 제품만 예쁘게 외주 가공을 줬어.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럼 간접 제조 경비는 엄청 많아요. 월세 한 공장 안에서 여러 개 물건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월세 어떻게 나눌 거냐? 그런 기준 잡아야 되겠죠. 물건 안 만들었으면 공장 없으면 월세 안 나갈 거잖아. 공장 월세가. 공장 전기요금, 공장 구내식당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수많은 돈을 물건마다 얼마씩 분배해서 넣을 거냐. 그게 관건이 되게 되겠죠. 그럼 항상 제조 원가의 제일 머리가 아픈 골칫거리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왜냐면 물건 가격 한 개, 지금 우리는 한 종류도 아니고 마지막 최종 한 개에 얼마 들어갔는지 공장 월세가 한 개에 얼마씩 들어갔는지까지 산정을 해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머리가 아프겠죠. 그럼 지금 직접 간접이라고 수식어를 앞에 붙인 거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를 합치면 재료비고, 그냥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합치면 노무비고, 직접 제조경비 간접 제조경비를 합치면 그냥 제조경비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나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경비를 다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얘 세 개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얘네들을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둘둘로 나누기만 한 거잖아요. 그럼 이 6개를 다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적이 안 되는 이 3개를 따로 분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통제하는 게. 자, 그래서 우리는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와 간접 제조 경비를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제가 빨간색 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직접 제조 경비는 우리가 발생이 잘 안 돼요. 어느 한 제품에만 특별한 특허를 넣고 외주 가공을 주는 경우나 그런 형식이 잘 없기 때문에 직접 제조 경비는 발생하면 같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쓰는데, 아닐 때는 얘를 생략한다는 거예요. 생략해서 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 이 6개를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데 직접 제조 경비는 잘 발생 안 하니까 일단 얘를 무시하면 하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 경비를 합치면 제조 간접비라고 했으면, 이걸 다른 말로 했을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하면 같은 이야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쭉 써보면 이런 이야기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했을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자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 지적 경비는 잘 발생 안 하니까 얘는 생략을 해버릴 거고, 그리고 얘는 다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얘는 생략을 하고 발생 시에만 표현할 거고, 그리고 이
세 개들은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말 이해가시나요? 이 말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게 다 같은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인데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나눴는데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그놈이 이 세 개를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은 내일 저를 만날 때까지 이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모르면 뒤에 문제 못 푸는 게 매우 많아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원가를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친 값을 우리는 직접 원가 또는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부르고,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우리는 가공 원가 혹은 전환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이 이야기죠. 얘 둘이를 합쳐서 기본 원가다, 기초 원가다, 직접 원가다라고 주로 부르고, 이렇게 두 개를 얘 둘이를 합쳐서, 또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이 두 개를 합쳐서 가공 원가다, 전환 원가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분류를 왜 엄청 이야기 많이 하냐면 시험에서 얘 세 개 줄 때도 있고 얘 주고 얘를 줄 때가 있고 얘 주고 얘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 값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네들 합친 값이 이거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 이걸 지금 표현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 원가에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고, 그리고 직접 재료비에 가공 원가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참 이 단기총 제조 원가를 주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나눈 후에 얘 둘이를 먼저 묶느냐 아니면 얘 둘이를 먼저 묶느냐가 관건이 되는 이유가, 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물건 한 개 가격을 산정할 때 비행기 한 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종이컵 한 개를 산정하는 방법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건 완전 다른 차원으로 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종이컵 한 개의 가격을 일일이 산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비행기 한 대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하거나 큰 배 한 대 가격 산정하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는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물건 다 이 세 개로 분류를 나눈 후에 그 다음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얘 둘이를 먼저 더하는 작업을 해서 얘를 가지고 계산하느냐, 혹은 얘 둘이를 가지고 계산하고 얘만 따로 통째서 쓰느냐, 이렇게 방식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분류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표현인데 문제 내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건지 공부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을 아무거나 써요. 아무거나 쓰기 때문에 직접 원가, 기초 원가, 기본 원가 혹은 직접비라고 부르고, 얘도 가공비다, 전환 원가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무슨 원가, 무슨 비용, 무슨 원가, 무슨 비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정말 회차마다 문제 내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문제 낸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빨리 인지하는 게 문제 쓰는 딱 영어를 보면 보여요. 원가 회계에서. 자,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자, 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 자, 다음 또 원가를 분류하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 게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분류 세부적으로 좀 더 나간 거였어요. 자, 두 번째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자, 여러분들 교재는 124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형태가 아니에요. 행태예요. 형태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또 있죠. 행태하고 형태하고는 달라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자, 그럼 지금 우리 책에는 조금 지역적인 표현을 강조해 놨고 오늘 시험에 필요한 용어가 좀 부실하게 있어서 자, 설명드리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우리 비대면한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그래프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래프를 제가 그릴 수는 있는데 여기 한글에는 그래프를 원활하게 그리면서 설명을 못해서 그렸다가 그림이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왜냐면 글도 나오고 그래프도 시험에 나와요. 얘는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첫 번째 변동 원가 혹은 변동비 원가 행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간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걸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좀 보면, 자, 우리 반에 혹시 수학과 나오신 분 있나요?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제가 수학과 나오신 분 이야기한 이유가, 자, 우리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으로 봤을 때, 자, 수학과는 y축의 변화에 따라서 x축의 결과를 보죠. 그렇죠. 저도
너무 옛날에 공부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소아과인 사람은 이제 대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봤을 거니까. 그런데 소아과를 나오신 분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 그래프 보는 사람들은 X축의 변화에 따라서 원하는 게 Y축에 둬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들도 그래프 이런 거 보고 있잖아. 시간 지날 때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날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 있죠. 경제학하고 전부 다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아과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 오래된 옛날 보면 얘 움직이는 값 가지고 얘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있고 지금 우리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우린 다시 이제 수학 공부하러 대학교 갈 생각 없잖아. 그죠? 그럼 이 X축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값을 Y축에 넣어서 걔가 얼마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X축에다가 이제 항상 저업도를 둘 거예요. 저업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많이 만든다면 작게 만든다면 일을 많이 시킨다면 작게 시킨다면 뭐 전기를 많이 켠다면 작게 켠다면 이런 기준을 저업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 200원이라고 예를 들었다면 짜장면을 많이 만든다면 작게 만든다면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값을 Y축에 둘 거예요. 그럼 그걸 저업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업도는 내가 뭐의 증감에 따라서 결과값을 보고 싶으냐 그 증감을 기준 두고 싶은 걸 저업도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 저업도를 기준해서 자 그럼 주인공이 Y축이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값이 이거잖아. 여기에 총 원가를 두면 총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거 총원가 그래프예요. 주인공은 항상 주인공은 Y축이에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 얘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럼 자, 어렵지만 우리 산수를 좀 해보면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짜장면 한 그릇 만드는데 밀가루가 200원 들어갔어요. 그럼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면 밀가루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2만원치 들어가겠죠? 한 그릇에 200원씩 들어가니까 100그릇 만들었으면 밀가루 2만원치 들어갔겠지. 그죠? 그러면 밀가루는 2만원치 들어가겠죠? 그럼 짜장면 200그릇을 만든다면 밀가루는 얼마치 들어갈까요? 총 4만원치의 밀가루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또 우리가 짜장면을 300그릇 400그릇 이렇게 만들면 밀가루는 6만원 8만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얘네들이 들어간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찍어서 쓰면 얘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 물어봤다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내 눈에는 직선인데 왜 곡선이냐 부르냐고 물어봤다가 선생님한테 주먹으로 맞아 버렸어요. 근데 곡선이라 부르더라고. 저도 왜 곡선이라 부르는지는 원인은 몰라요. 어떻게든 우상향이라는 건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비례곡선이라고 말하죠. 지금 얘가 보여주는 의미는 내가 짜장면을 많이 판다면 만들어 팔았다면 밀가루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고, 작게 팔았다면 밀가루는 작게 사와서 쓸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짜장면을 1000그릇 팔았으면 밀가루를 20만원치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총원가인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걸 우리는 표현할 때 이걸 비례 그래프라고 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예를 든 게 재료비를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 자, 변동비에서 총원가에 대한 것, 변동원가의 변동비의 총원가는 조업도가 증감하면 총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감한다라는 거예요. 총원가에서는. 방금 비례 그래프도 기억하셔야 돼요. 비례 그래프도 그래프 그림도 시험에 나오고 이렇게 글자도 나와요. 총 원가라고도 하고 총 변동 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번에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보는 거예요. 항상 X축은 조업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주인공인 Y축에 이번에 보고 싶은 게 단위당 원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단위당 원가라는 건 내가 보려고 하는 내가 조업도로 잡은 최소 1단위당 얼마인지 이걸 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요. 아시겠죠?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요. 그러면 짜장면 내가 100그릇을 만들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치 들어갈까요? 제가 말 잘 들으라 그랬죠. 다시 두 번 들으면 금방 이해가요. 자,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는데 짜장면 100그릇 만든다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치 들어갈까요? 200원이겠죠? 제가 말했잖아. 두 번째 들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나고. 그죠? 단위당 원가라는 개념은 내가 몇 개를 만들든 간에 지금 내가 기준 잡은 최소 1단위가 짜장면 한 그릇이었잖아. 그럼 이 한 그릇에는 얼마 들어가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짜장면 한 그릇에는 200원이 들어가겠죠. 200원이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짜장면 200그릇 만들면 한 그릇에는 얼마 들어갈까요? 그래도 200원이겠죠? 짜장면 300그릇 만들면 그래도 한 그릇에는 200원 들어가겠죠? 짜장면 400그릇 만들면 그래도 한 그릇에는 200원 들어가겠죠? 짜장면 많이 판다고 짜장면에 면 작게 넣어주고 많이 넣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단위당 원가라는 개념은 내가 기준 잡은 짜장면 한 그릇이라는 기준을 조업도로 잡았으면 내가 기준 잡은 최소 1단위당 얼마씩 들어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내가 1000그릇, 10,000그릇을 팔아도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200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얘가 단위당 원가 그래프인데, 이 단위당 원가는 저업도가 증감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규칙이 나온다는 거예요. 링크를. 그럼 저업도가 증감할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비례적으로 움직이고, 하지만 하나에 들어가는 금액은 똑같은 경우들이 있죠. 그런 우리 원가 요소를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표현할 때 변동비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려고 총 변동 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감한다, 이러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기에 1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글자들이 적혀 있고 그럴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원가 형태 중에서 변동 원가를 설명했어요. 아직 원가 형태 3개 더 남았어요. 쉬었다 합시다.